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제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런데 용서조차도 사랑,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은 사랑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죠.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뭐를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포장지도 안 열고 그냥 내 식으로 용서하고 내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잘못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용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대부분이 삶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살아보지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불공평합니다. 천당문만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불공평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남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대부분이 삶은 공평하다고 배웠지만 사회라는 이 경기장에 나오는 순간 나하고는 관계없는 규칙들, 법들 모든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불공평이라는 폭탄이 나에게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불공평이라는 폭탄에 맞서 싸우면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폭탄과 타협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복종과 굴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상한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웃는 얼굴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전혀 예기치 않게 상대방이 나에게 갑자기 끼어들면서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내죠. 이런 적대적인 상황을 곰곰이 여러 각도에서 조바심을 내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설명지를 지냈지만 수십 년 전에 시집 올 때 시댁 식구 중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시가 되어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경 구절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시 20년 30년 전에 부당한 취급을 받고 내가 아팠던 그 생각만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노는 적개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동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두 마리 원숭이를 동시에 실험했는데 각각의 원숭이 우리에다가 자갈을 주고 먼저 오이 조각하고 바꿔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 두 마리 다에게 우리에 있는 원숭이가 자갈을 주면 주인은 사육사는 오이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니까 한 20-30번 정도 계속 반복되는 실험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쪽 우리에 있는 원숭이에게 오이가 아니고 포도를 주었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은 단 거를 좋아합니다. 오이보다. 이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오이를 먹는 원숭이가 갑자기 자갈과 오이를 집어던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뿐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공평은 우리의 사회관계나 대인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와 관련해 가지고 미스터리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신이 화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모인 사람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났으면 혹시 주위에 분노가 잔뜩 쌓여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다 손을 든답니다. 이 시름이 무엇인가? 조금 더 봅시다. 또 문제를 한 가지 더 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참 좋은 친구다. 두 번째,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세 번째, 당신은 다 좋은데 한 번씩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네 번째, 오늘 참 당신은 멋지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가 딱 걸립니까? 어디가? 대답이 됩니다. 어디가? 다 좋은데 한 번씩 거짓말 경향이 있다. 이 세 번째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생각 안 나죠,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무슨 거짓말 하면서 이제 톤이 올라갑니다. 거짓말은 내보다 너가 잘하지. 이처럼 우리가 내는 화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사로잡혔는가 하니까 나는 화낼 줄을 모른다. 문제는 너가 화를 잘 낸다. 이것이 우리들의 속마음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화를 낼 때는 거의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만 섭섭한 말만 하더라도 과도하게 덮어씌우고 나는 결백한 피해자라고 상대방을 밀어붙이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라든지 분노라든지 불쾌한 기억들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뇌에서 시키는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뇌 및 머릿속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싸우는 이유는 이런 불쾌한 기억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분노란 무엇인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나타나는 지극히 불쾌한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이런 과목이 없죠?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최대 원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 아까 우리 실험 결과 봤죠? 여러분, 당신 잘못했나 하면 화났나 하면 아무도 손 안 든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에 분노를 하는데 분노가 나를 찾아오기보다는 주로 내가 분노를 찾아가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줬는가 하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분노하기를 포기해라.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도 괴롭히는 고통을 안겨준 분노. 그리고 나에게 좋지도 않는 그 분노에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지 않는가 하면서 세네카는 제목도 화입니다. 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노에 대처하는 이런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특징을 보면 분노는 또 특이한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격렬함이 분노의 정체입니다. 마치 태풍과 같지만은 지나가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런 우리 태풍 부산에 자주 오면 태풍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죠.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하지만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반짝 뜨죠.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분노는 바로 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대종목욕탕 가면 옛날 어르신 중에 팔뚝에다가 인자 해가지고 한문으로 써놓은 사람들을 보는데 분노를 못 찾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보고
좀 시간을 벌면 참 저것도 도움되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이런 글을 남겼는데 자기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징벌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나기 때문에 너를 매질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거 자기도 도움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뭐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없지만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절대 이 점은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났다. 조금 다음에 이야기하자.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식하고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방법인데 분노와 시간, 이 관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와 관련해 가지고 공평치 않을 때 나타나는 분노가 솟아오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인정과 이 용서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예민한 그런 부분인데 인정이라는 부분, 이것도 분노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마다라도 장애자들 많았습니다. 제 반에도 소아마비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방도 들어주고 그죠? 그런 친구들은 목발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아마비도 많았고 내성마비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남자였고 거의로 누나들이 줄줄이 결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중매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간에 집안끼리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집에 와가지고 그 사돈끼리 결혼할 상대까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는 이 소아마비에 걸린 이 남자 막내 동생인데 이 동생이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하니까 헛간에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때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니 헛간에 가면 옛날에 뭐 그 뭐라 그럽니까? 벼 있는 건 뭐라 그러노? 풀로 집단 그래. 집단이 있으면서 그 한 줄기 빛을 보면서 그냥 분노를 삭혀야 됐죠. 이런 남자인데 하루 종일 숨어 있을 때 얼마나 파괴되었겠습니까? 인정이라는 부분과 관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별 의미 없이 부인이 당신은 집에 있어요. 나는 아이들하고 다녀올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밤에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인정과 연관되어 있는 분노죠. 이 상황에서 남편의 분노는 나의 존재가 희미해졌기에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이 대화를 통해서 왜 남편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정 부분으로. 이처럼 자기 안에 분노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제가 성정에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남아있었는가 하니까 저는 한 번씩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남이 큰 소리를 치면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어린 제가 뭐 국민학교 2학년 되는 제가 뭐 어디 뭐 짐을 들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양이하고 잠을 자다가 고양이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큰 나무 위로 올라가면 고양이가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려옵니다. 저 혼자서. 그러니까 저 눈은 모르고 제 아버님한테 제가 그날 많이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6.25 때 해가지고 분노가 차 있었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 이사하는데 도움이 안 될 망정 일거리를 만들어 놨다고.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를 때렸겠죠. 고함 지르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분노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식당에서 누가 큰 소리 치거나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문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우울해지는 이유, 내가 쉽게 용서 못하는 이유,
내가 분노하는 이유, 이런 것은 우리 어릴 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 문제도 지금 우리가,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봤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인종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각이 인종이라는 시각인데,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기형적으로 늙은이 젊은이가 지금 대립하고 있죠. 세대 간에, 그죠? 대립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인종 문제를 했는데, 이삿짐 나르는 것 중에서 가장 임금이 센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삿짐 나를 때 돈 제일 많이 줘야 되는 거. 피아노. 그것도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십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2층에서 1층 내리는데도. 그런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특별한 그 기술인데,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냥 여러 명 붙어가지고는 못 나른답니다. 절대 못 나른답니다. 딱 지점 잡아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아야지, 거기에다가 힘을 모아야지 피아노가 중심을 잃지 않고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도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안 움직일 것처럼 하지만 그 그랜드 피아노처럼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줘야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석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 하늘만큼 우리가 넓지만은, 이 마음이 닫히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노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세대들은 70, 80 이런 세대들이죠. 이런 세대들은 6.25 끝난 직후에 엄청난 아픔들,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이 부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왜? 다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팔 게 뭐 있습니까? 가발 팔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머리 끄는 기억 있죠? 네. 우리 할머니 이게 돈이 되는 거나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머리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때 제 사촌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그 팔로 간 세일즈맨 있죠? 한국 인류대학교 나온 이런 사람들이 공항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뭔가 하니까 햄버거 하나 먹고 공항 대학실에서 잤습니다. 그 당시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없었죠. 씻는 것은 공항에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건은 한국의 신문에도 안 나왔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월남 전쟁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분노에 찬 노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노인들만이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 울분,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노인들하고 상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피아노를 옮길 때 무게 중심을 찾는 것처럼 이 노인들에게는 정치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느냐, 그 마음을 톡 건드려주면 그 노인들은 눈물을 쏟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인정이라는 부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지금은 청소년의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죠. 근데 문제는 얼마 전 몇 년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어가면서 인류 미래를 어떻게 점쳤는가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AI 때문에. 이것도 인정 문제인데,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분노하는가? 댓글로.
그 일회라 그럽니까? 이것은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이것도 똑같이 문제겠는데 왜 젊은 애들이 아픈가? 그것은 젊은 애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올 때 자기를 인정해주는 공간이 어딥니까? 일자리죠. 그죠? 이게 맞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망이, 우리는 그 아픔들을 같이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공부를 못해가지고 취직을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젊은이 문제 똑같이 이렇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말 그대로 오작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인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용서라는 큰 어떤 주제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루카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세대 간의 격차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남편을 보고 우리 주님이 오셨군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일하고 들어오면 우리 성모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마련했군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이 부분마다는 우리가 너무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주목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실험으로 봤죠. 한쪽에는 포도 주다가 한쪽에는 오이 주니까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한번 봅시다. 타인의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들은 마치 충전 못한 휴대폰처럼 방전된 배터리처럼 삑삑거립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방전의 종착점에 있는 사람의 감정은 지독한 외로움이고 몸은 탈진 상태가 되죠. 숨은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 되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이런 점이죠. 불안과 외로움, 탈진이 극한에 이를 때 우리는 친구들의 지인들의 말을 듣고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우울증이 들어주면서 우울증에 닿으면 이 사람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 의사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이만큼 인정이라는 부분은 무서운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비슷비슷한 항우울제 약 몇 개 처방받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그동안 인정 못 받았구나, 이런 점이라는 거죠.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는 진단이 내 아픔을 인정해 준 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헛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매주 성당에도 고백성사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미사 빠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하던 끝이죠. 그죠? 고백성사도 형식적으로